일단 우리나라에서 현재 감염률이 50% 중반대, 즉 2명 중 1명이 감염되어 있는 상태일 만큼 굉장히 흔한 균입니다. 이 균은 위장관에서는 위염, 소화성 궤양, 위의 선암, 말토마 등을 일으키며 좀 전에 말씀하셨던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입니다. 이 균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위암에 걸릴 확률이 3배에서 6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닥 건강전문 아나운서 백선혜입니다.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과거 광고 문구로도 유명한데요. 아마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는 단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익숙한 단어지만 이 균이 유발하는 증상은 결코 익숙하지 않은데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는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군 발암 물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균에 대해서 손성만 원장님과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시청자 여러분께도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장 손석만입니다.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눠볼 주제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입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듯한 단어인데요. 일단 어떤 균인지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우리나라에서 현재 감염률이 50% 중반대, 즉 2명 중 1명이 감염되어 있는 상태일 만큼 굉장히 흔한 균입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7-80%, 인도에서는 95% 이상, 선진국에서는 30-40%의 감염률이 있습니다. 이 균은 각 국가의 위생 수준, 국가 내 각 가정의 위생 수준, 또 한 나라 안에서도 사회 경제적 지위와 일반적인 가정 위생 수준이 영향을 미치고 위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감염률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근래의 젊은이들에서 헬리코박터 감염률이 이전 세대에서의 헬리코박터 감염률보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균은 위장관에서는 위염, 소화성 궤양, 위의 선암, 말토마 등을 일으키며 좀 전에 말씀하셨던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입니다. 이 균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위암에 걸릴 확률이 3배에서 6배 높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에게 정말 흔한 균입니다. 50%가 넘어간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유독 한국인들의 감염률이 높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개발도상국이 더 높기도 하지만요. 그러면 이 한국인들의 감염률이 높은 이유는 우리의 식습관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개발도상국에서 많습니다. 주된 감염 경로는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항문구강 경로입니다. 대변으로 배출된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이 있는 경우 오염된 물 또는 음식물 같은 매개체를 통한 감염입니다. 대부분 상수도 시설이 미흡한 지역이나 낙후된 국가들입니다. 두 번째는 구강 경로입니다. 술잔을 돌리는 경우, 찌개나 음식을 같이 퍼먹는 경우, 아이에게 엄마가 음식을 씹어서 넣어주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은 신물이 올라오거나 토하거나 할 때 소화관을 타고 몸의 위쪽으로 올라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실제 치태와 타액에서 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실험을 하였으나 꼭 그렇지 않다는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80-90년대는 감염률이 7-80% 정도였는데 위의 행동들이 줄어들고 내과 선생님들이 많은 노력을 하셔서 현재는 50-60% 정도의 감염률로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식습관 중에서 저는 좀 공감이 됐던 게요. 사실 저도 어렸을 때 같은 경우는 찌개에 같이 이제 가족들이 같이 숟가락 넣고 먹었던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 많이 변하면서 이제는 꼭 앞접시 사용하는 문화로 바뀐 것 같아요. 아마 그런 노력들도 일환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감염이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위내시경 검사 전에도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증상이 있을까요? 대부분은 무증상입니다. 20% 정도에서만 증상이 나타납니다. 증상은 위염이나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위식도 역류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헬리코박터는 감염을 제거하려는 신체의 시도를 회피하는 방법과 조직 손상을 매개하는 요인들을 이용하여 우리 몸의 증상과 질병들을 일으킵니다. 감염을 제거하려는 우리 몸의 시도를 헬리코박터는 편모의 운동성, 유래화제, 접착 요인을 이용해 회피를 하고
지질다당류, 백혈구 모집 및 활성화 요인, 액포화 세포 독소, 세포 독소 관련 항원 캑A, 외부막 염증성 단백질, 오피아 A 단백, 열충격 단백질 등을 사용해서 조직 손상을 일으키며 이는 가벼운 소화불량, 급성 위염, 만성 활동성 위염, 만성 위축성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위암 등의 증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증상도 설명해 주시고 저는 이게 들었을 때 좀 생소하고 어려운 용어도 많았는데 저는 더 많이 인상 깊었던 게 바로 무증상이 80% 달하는 게 더 깊었던 것 같아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는 단어는 한 번쯤 접해봐서 익숙하지만 이 균이 일으키는 여파는 결코 익숙해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심하면 위암까지 유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일으키는 또 다른 질병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위장관에서는 급성위염, 만성위염, 소화성 궤양, 장상피 화생, 위선종, 위암 등을 일으킬 수 있고 위장관 이외의 질병으로는 혈소판 감소 자반증, 악성 빈혈, 철결핍성 빈혈, 심혈관계 질환, 뇌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장상피 화생이라는 것이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네, 저도 진단받은 적이 있었어요. 이는 위의 내시경적, 조직학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만성위염, 만성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이형성증, 선종, 선암 등 단계적으로 진행을 해서 위암으로 진행하는데 이 진행의 한 단계가 장상피화생입니다. 이 단계에서부터는 정상으로 돌아가기가 힘듭니다. 장상피화생이란 실제 정상인의 위 점막세포들이 우리 몸 속의 여러 원인에 의해 우리가 가블레셀이라고 부르는 소장의 점막세포로 바뀌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위 상피세포와 점막세포들이 손상을 받은 것을 위염이라고 하고 위염 초기에는 표층의 점막과 분비샘들에 국한되어 있다가 이 염증세포들이 지속적인 손상을 받아 점막을 파고들고 안쪽의 분비샘도 파고들고 안쪽의 분비샘까지 파괴시켜서 정상적인 구조들이 파괴되고 점막이 얇아지고 위축되면 만성 위축성 위염이 됩니다. 만성 위축성 위염의 상태에서 이런 나쁜 자극들이 오랜 시간 지속되어 점막세포들이 위축되고 얇아지다 못해 위점막이 장점막처럼 변형된 것이 장상피 화생입니다. 이러한 자극들이 더 오래되고 더 많은 자극들이 오면 장상피 화생도 더 많아지고 더 나빠지고 하다가 보면 원래의 세포와는 다르게 제대로 된 장점막이 아닌 다른 이상한 형태로 변합니다. 이를 이형성증이라고 합니다. 이런 나쁜 자극들이 지속되고 오랜 시간 계속되면 그 세포를 중심으로 그 옆에 좀 더 이상하고 또 이상한 것들이 자꾸 분열되면서 이 형성의 정도가 경도, 중등도, 중증으로 진행합니다. 더 진행을 하면 선종, 선암 등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미 중증의 이 형성부터는 선종이나 선암으로 취급되며 내시경적 점막 절제술 등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 중에 헬리코박터란 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장상피화세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위암으로 진행할 확률이 4배에서 11배 정도 더 늘어납니다. 네, 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진단을 받았었던 적이 있었던 그 질환이 굉장히 더 무섭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한데요. 치료 방법과 치료 기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치료는 1차 치료, 2차 치료, 3차 치료로 나누어집니다. 1차 치료에서 실패하면 2차 치료를 시행하고 2차 치료에서 실패하면 3차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1차 치료는 우리나라의 경우 1차 치료 흔히 쓰이는 클라리스로마이신이라는 항생제의 내성이 35% 정도로 높아서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시행한 후 치료하는 맞춤형 치료와 이와는 상관없이 치료하는 경험적 치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PPI와 두 가지 항생제를 1, 2주 사용합니다. 이를 표준 치료라 합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면 클라리스로마이신 내성 검사를 해서 내성이 없으신 분들은 좀 전에 얘기한 표준 치료인 3제 치료를 하시고 내성이 있으신 분들은 3제요법에서 메트로니다졸을 추가한 4제요법을 시행을 합니다. 이게 맞춤형 치료고요. 경험적 치료는 클라리스로마이신의 내성 검사를 하지 않았으니 표준요법인 3제 치료를 하는 방법이랑
비스미스를 포함하지 않은 사제요법을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 다 1주, 2주가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치료가 진행이 되고요. 1차 치료가 만약 실패하게 되면 2차 치료를 하게 되는데 2차 치료는 비스무스를 포함한 사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만약 여기에서 또 실패를 하게 되면 3차 치료를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레보플로삭신이라는 3제 요법과 플로로키놀론이라는 3제, 4제 요법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3차 치료는 많이 진행되지는 않고요. 네. 저희 같은 경우 만약에 클라리스로마이신 내성이 있다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리기는 3제 요법에다가 메트로니다졸을 추가해서 치료하기도 한다 했는데 네. 메트로니다졸의 내성도 많기 때문에 바로 비스무스를 포함한 4제 치료를 행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앞에 이야기한 1차 치료를 빼놓고는 나머지 방법들의 효과는 재균율이 82.5%로 대부분 비슷합니다. 재발률은 적습니다. 1년 뒤에 2에서 3%, 2년 뒤에 10% 정도이고 그 이후에는 재발은 드뭅니다. 환자분들 중에 치료로 유산균이나 비타민 C 등을 드신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유산균을 먹어서는 치료가 될 수는 없고요. 도움이 그럼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예, 재균요법 시에는 그러니까 그 자체로 치료는 불가능하고 재균요법 시에 유산균을 함께 섭취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 C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치료율은 치료약의 부작용과 과민 반응 등으로 인한 수능도, 클라리스로마이신 등의 약제의 내성이 영향을 미칩니다. 네. 아, 그럼 정리를 좀 해보자면 1차 치료, 2차 치료, 3차 치료 점점 심각성에 따라서 나뉘어지는 것이고 그래도 어쨌든 재발률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영양제 정리해 주신 건 유산균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비타민C는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재균 치료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의 급여 기준을 살펴보면 소화성 교양, 저등급 말트 림프종, 조기 위암 절제술 후 혈소판 감소 자반증, 위선종의 내시경적 치료 후가 급여가 됩니다. 네. 그렇게만 급여가 되고요. 나머지는 전액 본인 부담인 경우가 있는데 위험의 가족력, 가족력이라 하면 부모, 형제, 자매 위험까지가 포함이 되고요. 두 번째는 위축성 위험, 기타 진료상 재균요법이 필요하여 환자가 투여에 동의한 경우 헬리코박터라는 균 감염 음성인 저등급 말트 림프종 환자에서 재균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입니다. 예전에는 국내의 급여 기준만 인정이 되고 나머지 전액 본인 부담인 경우는 모두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위암이 증가되고 있고 장상피 화생이란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는 저희들이 전액 본인 부담을 이야기를 해서 치료를 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도 시대에 발맞춰서 바뀐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환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만성 위축성 위염, 장상피 화생, 이형성증, 선종, 선암 등으로 단계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네. 이러한 과정들을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진행시키는 요인이 있습니다. 헬리코박터란 균, 흡연, 고염식, 고지방식, 숙주 요인입니다. 네. 헬리코박터란 균은 위암을 일으킬 확률이 2~3배 증가되며 전 세계 위암 환자의 75% 정도가 연관성이 있습니다. 흡연이 술보다 훨씬 더 해로우며 흡연은 위암의 위험인자입니다. 흡연자에서 비흡연자보다 위암이 1.5에서 1.6배 더 많으며 매년 8만 건의 위암 중 11%가 흡연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고염식은 헬리코박터 균의 감염률을 증가시키고 헬리코박터 균의 독성도 증가시킵니다. 네. 가공육, 훈제육은 아질산염, 질산염 등의 첨가물이 들어있어서 몸에 해롭습니다. 고지방식은 십이지장에서 담즙 분비를 증가시켜 담즙이 많아지면 오히려 위로 역류가 되어집니다. 헬리코박터가 양성인 사람이 고지방식과 담즙산 역류가 심해서 장상피 화생이 악화가 되면 그 악화가 촉진되면서 위암 발생률이 증가합니다. 숙주 요인은 고령, 남성, 위암의 가족력이 있습니다. 55세에서 85세 사이에서
위암이 70% 이상이 진단되고 네. 남성이 여성에 비해 위암의 확률이 2배에서 5배 높으며 위암의 가족력이 있을수록 발생률은 증가합니다. 자가 면역성 위염, 류마티스 질환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 위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암을 일으키는 헬리코박터라는 균은 제균하여야 하며 그 뒤에 흡연, 고염식, 고지방식을 끊거나 줄여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금연, 저염식, 저지방식을 적극적으로 행하여 위암의 진행을 늦추거나 막아야 합니다. 네. 인터넷에 떠도는 좋은 음식들 중에서 실제 논문에서 도움이 된다는 것은 엽산, 야채, 과일 정도이기는 하나 아주 미약합니다. 네, 원장님 쭉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전 제가 안 지키고 있는 게 하나가 있었거든요. 고지방식 하나였는데 이 정도면 어떻게 모범적인 환자인가요? 어때요? 글쎄요, 조금 더 노력하셔야죠. 고지방식 제가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지방식으로 오늘부터는 실천해 보도록 한번 노력해 볼게요. 네, 그러면 오늘의 하이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신다면요? 이러한 과정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위축성 위염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노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유행하는 유튜브의 먹방 방송 이런 것들을 보면 네.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하고 이런 음식들이 유행합니다. 젊은 사람들에서 만성 위축성 위염이 많아지는 추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런 경우는 빨리 헬리코박터라는 균을 제균 치료를 해서 더 진행을 막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 꼭 새겨 들으면서 저희 뭐 식습관도 잘 지키고 생활 습관 잘 지켜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손성만 원장님 모시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덕분에 시청자분들도 오늘만큼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박사가 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